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만세물류 주식회사에 8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만세물류에 정기 이월된 외상매입금 4,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문제 내용 이해가시나요? 자, 지금 우리 장부에 6,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토지인데 얘를 지금 8천만 원에 판 거죠. 그럼 일단 1,700만 원은 우리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올 거예요. 근데 8천만 원을 받는데 외상매입금 4,500 있었나 봐. 그래서 걔 빼고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 이제 안 줘도 되니까 지워야 되겠죠. 예, 빼고 나머지 3,500만 원만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3월 27일 날 우리는 대변에 먼저 뭔가를 팔면 우리 장부에 있던 것부터 지우죠. 6,300만 원을 지워주고 다음 차변에 우리가 돈 8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일단 외상매입금 4,500 서로 상계하기로 했어요. 그럼 외상매입금 이제 안 갚아도 되니까 만세물류 거 4,500만 원을 지우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8천만 원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700만 원만큼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라고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3월 28일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180만 원이 발생하여 당정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주었다. 금융비용 자본화 요건에 충족하였다고 가정하며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180만 원을 이체를 했는데 자, 지금 이자를 준 거죠. 근데 제가 이자 이야기하면서 자본화 요건, 자본화 대상 그리고 뭔가를 짓고 있으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떠올리자라고 했었죠. 그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우리는 나중에 추후에 건물인 자산이 되기 위한 자본화 대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도원가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통 예금에서 18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8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3월 29일 자, 생산부 종업원들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무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당해 강사에게 강연료 중 기타 소득 원초인수세 35,200원을 제외한 76만 4,8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문제 내용 파악되시나요? 그럼 지금 직원들 교육시키고 우리는 그 교육비를 대변해 줬는데 이 교육비가 그럼 얼마란 이야기죠? 80만 원이란 이야기죠. 80만 원인데 우리가 원천징수하고 예수금으로 35,200원 하고 76만 4,800원을 지금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럼 차변에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는 건 교육 훈련비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 되고 8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3월 30일 취득가액 1,0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385만원의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어 동부화재에 보험을 청구하였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우리가 없어진 상황인 거지 보험금 받겠다고 통보받고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먼저 장부에서 얘를 지우는 거예요. 대변에 건물의 취득 원가를 지우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의 차감 계정으로 385만 원이다. 그럼 차이 나는 금액이 615만 원인데 이 계정 과목은 제 손실을 써도 되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거 쓰나 말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답 그림 보시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다라고 적혀 있죠. 이건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그냥 우리도 얘 계정 과목 한 번만 불러서 써볼게요. 시험 때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써란 말 없으면 이 안 쓰고 제 손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음 3월 31일 전기기계장치 감가상각비 100만원에 대해 계산 시 누락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오류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자, 전기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올해 처리하는 건데 오류의 내용이 중대하지 않대요. 그 말은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을 900번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감가상각 분계는 차변에 원래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의 기계장치의 짝지로 쓰게 되는데 전기 비용을 오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900번대의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또 컴퓨터에 우리 입력합시다. 23번부터죠.
4월 5일 당사는 정기말 매입처 신암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700만원 중 2,700만원을 금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신암전자 주식회사의 배려로 감액을 받았다. 단 이와 관련한 이자 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자, 우리 외상매입금 3,700이 있는데 그냥 2,700만 갚고 나머지는 우리 그냥 깎아주기로 한 거죠. 그러면 자, 날짜 4월 5일 날 우리는 외상매입금 지울 거예요. 부채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신암전자 거고 장부에 3,7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우리는 당좌예금에서 2,700만원을 이체해주고 1,000만원은 면제받았죠. 이렇게 빚을 면제받으면 우리는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그죠? 자, 채무를 면제받아서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4월 20일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만주를 7천만원에 발행하고 전액 당좌 예입하다.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주권인쇄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가 유상증자를 했다고 적혀 있죠. 그리고 신주를 발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주식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 이 금액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 그랬죠. 그러면 주식수는 만주고 액면가는 5천원이에요. 그러면 5천만원의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차변에는 당좌예금에 돈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7천만원을 당좌 예입했다고 적혀 있죠. 발행한 금액이 7천만원인가 봐요. 그럼 2천만원 이익인 줄 알았는데 신주 발행하면서 주권인쇄비가 현금으로 1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린 1900만원 이익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면 자, 시험 때는 아무 말 없으면 꼭 합계잔의 시산표로 4월 20일 날 보는데 자, 이거 화면 보시면 자본 계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할인 발행차는 주식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이거 다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본 우선 상계 찾으실 때는 찾기 눌러서 일단 자본금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본금 아래쪽에서 우리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우선 상계들 있죠. 걔네들이 아래쪽에 없으면 끝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안 쓴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찾으려고 하면 없으면 찾는데 시간을 소비되기 때문에 제가 자본금 찾아서 아래쪽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죠. 우리 자본 잉여금이든 자본 조정이든 한목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1,900만원만큼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4월 26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750만원에 매각하면서 매각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예입하다. 자, 이번엔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다 팔았어요. 그럼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이 자기 주식은 일반 유가증권처럼 회계 처리는 할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하는 증권처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에 적혀 있던 600만원을 치우고 그러면서 750만원 받은 거죠. 그럼 150만원 이익이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액면가액은 자기 주식에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600만원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 지우고 차변에는
당좌 예금으로 돈 받는데 지금 750만 원에 매각했댔으니까 이 금액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원 자기주식 처분이익 하기 전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있는지 봐야 되는데 방금 우리 봤을 때 없었죠. 뭐 다른 잔액들이.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다 15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아니 원래는 딱 찾아야 돼요. 근데 없을 거다라고 제가 그냥 예상을 한 거고 원래 정석대로 하면 이 날짜인 4월 26일자로 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장부가 지금 안 적혀 있는 거라서 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원래 딱 이 날짜로 해서 찾아야 돼요. 하루 상관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래 찾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 4월 27일 날 자, 주식회사 미래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경진산업으로부터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5천만 원의 일괄 구입 후 대금은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 3년간 받아 지불하였다. 또한 건물의 철거비 300만 원과 토지 정지 비용 32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지금 문제 내용은 자, 우리가 공장 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땅 산 게 목적인 거죠. 그럼 땅을 공장을 지으려고 산 건데 그런데 우린 거기에 뭐 건물도 있고 걔 철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건물 값이든 건물도 쓸 거 아니니까 이 건물 값이든 건물 철거하는 돈이든 토지 정지 비용이든 전부 다 토지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럼 전부 다 토지라고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 자, 우리는 5천만 원을 우리 대구은행으로부터 3년간 받아줬으면 은행에서 돈 5천만 원 주겠죠. 그럼 우리는 돈 빌렸다라고만 써두면 돼요. 그럼 3년이니까 장기 차입금 대구은행이다 5천만 원 그리고 철거비 토지 정지 비용 620만 원은 수표를 발행했네요. 그럼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고 그럼 이 돈 전부 다 5,620만 원이 우리는 토지의 구성 취득 원가를 구성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또 우리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저와 같이 이제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얘를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몇 퍼센트죠? 우리 10%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어떤 가격의 10%죠? 그냥 우리가 사고 파는 물건 가격의 10%죠. 그죠? 그럼 물건 가격의 10%인데 지금 이 우리 부가가치세법 세법 이름을 보면 우리 약자로 VAT라고 쓰는 건 많이 보셨죠? VAT가 얘가 Value Added Tax의 약자예요. Value Added가 부가가치인데 이 부가가치를 한국 콩글리시로 바꾸면 마진이에요. 그럼 이제 세법 이름이 마진의 세금이라는 표현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물건 가격의 10%라고 했는데 왜 부가가치의 세금이다라는 표현이 나왔는지를 이제 여러분의 기준점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물건 가격의 10%는 소비자의 입장인 거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부가가치의 10%를 세무서에 내도록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부가가치세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념을 조금 전환을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의 입장 말고 이제 내가 사업자의 입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을 보면 특징은 자, 첫 번째는 국세예요. 자, 제가 옆에 쓰는 거는 반대가 아니고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죠. 비교할 수 있는 게 지방세가 있죠. 자,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진짜 쉽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세무서에 내는 건 전부 다 국세예요. 근데 어디 구청에 내는 거는 우리 지방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이라는 이런 3대 세법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줄여서 법소부라고 하는데 이 세 개 세법이 징수하는 세금의 그 규모가 우리나라 조세의 약 75%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죠. 근데 방금 그 세 개 중에 제일 많이 징수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를 국가가 사실 놓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소비세로 해서 이 소비세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너네 지역에서 이만큼 부가세가 나왔으면 이제 지방 소비세로 얼마씩 좀 턴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역행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한테 지금 못 던져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세이면서 얘는 보통세라서 그래요. 보통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목적세인데 우리 세금 중에서 뭐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은 그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뭐 교육세, 교육환경이나 교육공무원들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 우리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징수를 해서 일단 징수를 해서 어디에 쓸 건지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요즘 계속 뭐 예산 편성한다 막 그러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디에 쓰기 위해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징수해서 어디 쓸지를 정하는 거예요. 저는 싫어하지만 여러분들은 좋아할 수 있는 국회의원 아저씨도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 앞에 뭐 도로를 닦는다든지 뭐 이런 데에 이 세금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특징이 간접세예요. 간접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직접세라는 표현인데, 자, 간접세라는 건 뭐냐면 얘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와 그리고 잠시만요. 수학기호 저번에 찾아뒀는데 같지 않다.
찾겠다. 여기 있네. 자, 담세자하고 납세자하고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담세자는 뭐냐면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납세자는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를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들이 그 밥을 한 끼를 사 먹었어요. 그러면 밥값에는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해서 우리 공급가액이라는 글자하고, 그리고 아니면 금액이라는 글자하고 부가가치세하고 합쳐져 있는 금액으로 먹게 되죠. 그리고 그 합쳐져 있는 금액을 여러분들이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잖아.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여러분이 부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를 여러분이 부담하는데 세무서에 낸 게 아니라 식당 사장님한테 주죠. 그럼 식당 사장님이 그걸 받아서 세무서에 낸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간접세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직접세라는 거는 뭐 당연히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일치한 거예요. 예를 들면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자기가 직접 번 사람이 자기가 그 세금을 부담하고 자기가 내는 거예요. 직접 신고 납부 전부 다.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세 비교할 수 있는 게 인세라는 게 있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에 세금이 붙는 거지 인격체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인세예요. 자연인이 우리 개인의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세금이 변하게 되고, 법인의 소득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인격체를 기준으로. 근데 부가가치세는 누가 사느냐가 아니고 이 물건의 그냥 10%인 거예요. 이 물건이 부가가치세가 있는 물건이다, 부가가치세 부과하지 말라는 물건이다, 이 기준만 가지고 하는 거지 그 물건을 대통령이 사든 이재용이 사든 제가 사든 여러분이 사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누진 세율 제도인데, 단일 세율 제도라는 건 방금 제가 우리나라 부가세 몇 %예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10%라고 말했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물세고 단일 세율인데 누진 세율 제도라는 건, 자, 우리 소득세나 법인세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소득세는 지금 현재 8단계 누진 세율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이번에 8단계 누진 세율 생기면서 47%인가요? 그 구간이 생겼죠. 자, 그거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왜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가 그 요율의 세금을 낼 일이 없거든. 내가 1년에 10억을 어떻게 벌 거야. 그죠? 그 높은 세율 구간 만드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용이 반대해야지 그런 거. 우리가 반대하면 너 왜 그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누진세율은,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 구간이고 제가 15% 구간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는 15% 구간이니까 제가 번 거에 전체의 15%를 내고, 여러분들이 24% 구간이 있다고 전체의 24%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진세 제도는 그 6% 구간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든 저든 6%를 내고, 그 구간을 넘어간 거는 또 15% 구간까지는 여러분도 저도 15% 구간을 내고, 그리고 또 넘어간 거는 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낼 일이 없고 넘어간 사람만 24% 구간을 내는 거예요. 그게 누진세 제도예요. 그래야 우린 당연히 많이 버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정말 세법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로또 있죠. 로또
1등이 아니라 당첨금이 보면 복권 당첨금은 3억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이하는 20%고 3억 초과는 30%예요. 물론 지방소득세 별도로 해서. 그럼 3억 걸린 사람하고 3억 초반 걸린 사람하고 했을 때 3억 초반 걸린 사람이 30%면 돈 더 작게 가져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진세율 제도는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4억에 당첨이 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세금은 3억까지는 20% 해서 이 사람은 6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3억 초과한 부분은 1억이잖아요. 이제 내 4억이니까 이 부분만 30% 해서 3천만 원이 되어서 이 사람의 세금은 9천만 원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억 이내인 사람은 다 20%인 거야. 100만 원짜리 당첨되는 사람이든 1000만 원짜리 당첨되는 사람이든 3억까지는 다 20%인 거고, 그걸 넘어간 구간만 이제 그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 누진세율 제도인 거예요. 그러면 높은 구간 맞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죠. 그죠? 뭐 40% 맞다 42% 구간 간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사실 조금 어폐가 있긴 해요. 왜냐면 나 더 많이 벌었어라는 말인 거고, 더 많이 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과한 부분을 2%더 세금 내는 거예요. 그정 단계였으면 40%니까 그럼 엄청 부당하게 느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누진세율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가 합리적인 건데 부가가치세법은 그냥 단일세율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조세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조세 형평성은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하고 부담 능력이 작은 사람은 부담을 작게 하는 게 조세 형평성이에요.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가 조세 형평성이 아니에요. 이재용하고 저하고 똑같은 세금 내는 게 공평하다고 느낌 오나요? 아니겠죠? 그게 조세 형평성인 거예요. 걔가 당연히 부담 능력이 크니까 많이 내야지.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지금 내가 누군지 관심 없는 물건의 세금이고, 그 물건에 그냥 10% 붙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역진성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얘 둘 때문에 역진성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게 돼요. 자, 100만 원짜리 TV 샀대. 부가세 별도라 그러면 저는 10만 원 부담스러워요. 이재용은 부담스럽지 않을 거잖아요. 부담 능력이 큰 이재용은 부담률이 작고, 부담 능력이 작은 저는 부담률이 크고, 이런 걸 역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중에 이걸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면세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얘 둘이가 원인이에요. 자, 우리 내일은 자와 같이